그래서 낭만주의의 이제 유산이기도 한 이 잉여인간, 잉여성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요거가 60년대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오는데 60년대는 그야말로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러시아에서 이러고만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그다음에 이런 연애나 이제 하고 이러니까 이건 진짜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더 이렇게 내면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지하가 되는 거예요. 정신의 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이거를 제일 잘 그린 사람도 도스옙스키이고 이 맥락에서 염두에 두는 작품은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론인 거고 실제로 그럴듯한 이제 소설을 한두 편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죄와벌 까라마조프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는 이제 그때 도스옙스키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투르게네프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해놔요.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사유만 비대해진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 행동이 촉구되는 시대이다. 요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 나이 때부터 계속 이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수업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논문 우리 시기에는 학술 논문이 아니라 저기에요. 발표문이에요. 어디 문학 낭독회 같은 데서 이제 한 거니까 사실은 가독성이 되게 높고 재미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뚜르게네프의 소설보다도 이 에세이가 더 많이 읽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이게 더 유명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읽어보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편견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햄릿과 돈키호테에 대한 그거를 뚜르게네프가 잘 포착해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요건 이제 1860년 1월 10일이니까 겨울이네요. 이 사람들은 겨울에 이렇게 실내에서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낭독회 같은 거를 추워갖고 밖에 못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햄릿하고 돈키호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캐릭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햄릿, 그 다음 이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 그 오늘날 이제 소설의 효시로 잡기도 하는 이제 그 돈키호테인데요. 이들이 단순히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서로 대립되는 근본적인 두 특징을 이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행동하는 인물이고요. 우리 보통 머리가 비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짧고 행동을 먼저 하는 인물이고 햄릿은 뭡니까? 사유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오히려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물.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요런 이제 대립 구도가 어디서 맨 처음에 나왔냐? 바로 이 뚜르게네프의 여기서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뚜르게네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하건대 돈키호테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무엇보다도 믿음이다. 뭔가 영원하고 확고부동한 것, 진리에 대한 믿음 말이다. 돈키호테는 온통 이상에 대한 헌신으로 충만해 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박탈을 감수하고 목숨을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에게는 이기주의의 흔적도 없다. 그는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온통 자기 희생이다. 그는 믿는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확고히 믿는다. 그 다음에 햄릿은 무엇을 구현하는가? 무엇보다도 분석, 그리고 이기주의, 고로 불신이다.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그는 이기주의자다. 하지만 이기주의자도 자신을 믿을 수는 없다. 오직 우리 바깥에 우리 위에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믿지 않는 이 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을 믿지 않는데 나 자신도 믿지 않는 이 나 자신이 햄릿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그는 회의주의자여서 영원히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드자비한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몰두해 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햄릿은 물론 자기 자신도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차없다. 그의 지성은 자신의 내부에서 그의 지성은 자신의 내부에서 찾은 것에 만족하기에는 너무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지성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자기 내부에서 뭔가를 찾아도 그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는데 온갖 자의식은 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드러나잖아요. 작가가 돈키호테보다는 햄릿에게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돈키호테보다는 이제 햄릿으로 이제 은근히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이제 보이고 어떤 학자의 말대로 뚜르게네프는 돈키호테가 되기를 바랬던 햄릿이다라고. 그러니까 태어나긴 햄릿인데 그냥 나는 햄릿이야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돈키호테가 됐으면 좋겠어. 혹은 돈키호테는 왜 저렇게 멋있지? 돈키호테처럼 살고 싶어.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가졌다.
라고. 그러면 이제 돈키호테는 뭐고 햄릿이란 뭐냐? 그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돈키호테의 열광과 대조를 이루는 햄릿의 아이러니가 나온다. 그러니까 햄릿의 자의식, 햄릿의 아이러니.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의 열광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비교 대조 작업이 되게 이렇게 되게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생김새부터가 돈키호테는 웃기고 희극이고 햄릿은 매력적이고 비극적이고 이제 여성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은 계속 치이고 이쪽은 이제 오피리어가 이게 햄릿을 사랑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햄릿은 무익한 사유를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실용 가치가 있지 않지만 계속 사유에 골몰하고 이제 돈키호테는 반대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는 남쪽의 정신이죠. 밝고 명랑하고 스페인이니까. 근데 햄릿은 그러니까 작가 셰익스피어는 영국이지만 햄릿의 배경은 여러분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반성, 분석, 음울함, 뭐 우울함 막 이런 것들 멜랑콜리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류 작업을 왜 했냐면 뚜르게네프가 아까 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을 이미 중년으로 들어선 뚜르게네프가 자기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이 젊은이들은 돈키호테가 많아요. 자기는 햄릿인 거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인물이 많은 거죠. 이 돈키호테가 그래서 60년대 세대를 지칭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찍었던 그 도스옙스키 동영상에서 제법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 이제 60년대 세대라는 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돼버렸는데 옛날로 치면 386 세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뭔가 굉장히 정복적이고 진취적이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미 386 세대가 중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그게 되게 웃기게 돼버렸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1860년대 세대, 쉐스티 지시티니키 우리 386 세대 하듯이 얘들도 이제 이게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년대 세대가 뭔가 굉장히 전폭적인 사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력이 있어가지고 이때 그 60년대 세대에 들어가는 작가들은 대부분 다 혁명 테러에 또 가담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체르셰프스키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썼고 도스옙스키가 이제 이미 이제 중년이었으니까 자기는 이런 식의 이제 진보 사상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표하게 되고 뚜르게네프는 말씀드렸듯이 중도 좌파였기 때문에 도스옙스키처럼 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진보도 아닌 애매한 여기에서 서가지고 니도 좋고 니들 얘기도 들을만하고 니들 얘기도 들을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도스옙스키처럼 호호가 분명한 작가가 보기에는 저건 또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령에서 까르마지노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뚜르게네프의 패러디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 빨리 톡 끼려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세대들하고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혁명이 언제 일어날지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역사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또 추앙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희화화된 버전의 뚜르게네프인 거고, 뚜르게네프를 조금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햄릿과 돈키호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햄릿은 끊임없이 이제 사유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유가 너무 비대해져서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러시아 문화 전통의 뿌리 깊이 이제 박혀 있어서 사실은 악령의 그 스타브로긴을 읽을 때도 한번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나크의 그 닥터 지바고에서 지바고가 시를 쓰는데 나중에 지바고의 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맨 첫 번째 시가 햄릿이거든요. 근데 그 햄릿이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그 문화 전통이 없었다면은 형상화되기 힘든 이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력 이거를 이제 당시 그 60년대 세대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고요. 자기는 이제 40년대 세대 이상주의자, 낭만주의자 이제 그 계열인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대입을 시키면 그 키르사노프랑 뭐뭐뭐랑 아르까지 요쪽 그 거긴 이제 아들이고 그 파벨이랑 그쪽이 이제 40년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바자로프가 전형적인 60년대 세대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르까지는 바자로프의 친구로서 젊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60년대 세대
이지만 이제 그런 세대 감성은 별로 없는 걸로.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사상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뭡니까? 계급 간의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안 그 귀족 집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바자로프를 비롯한 요 작계급 얘들이 이제 이렇게 대립하게끔 이제 이렇게 소설이 구성이 되고요. 요 햄릿하고 돈키호테를 놓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쩌면 엄청난 오독일 수 있는 건데 햄릿은 왕이었다. 근데 중세의 왕이었고 칼잡이입니다. 중세의 왕은 전사죠. 굉장히 잘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단호하고 저 커튼 뒤에서 지금 지 새끼가 엿듣고 있어. 바로 칼 뽑아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리아의 아버지가 바로 죽게 되는데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빨리 칼을 들지 않는가?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복수를 지연하는가? 그게 이제 햄릿을 읽을 때 던지게 되는 물음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파다 보면은 뚜르게네프란다. 프로이트식의 이제 얘기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햄릿이 절대로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뚜르게네프는 햄릿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내고 우리는 왠지 뚜르게네프의 독법을 그 독법에 이렇게 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햄릿을 보는 우리의 시각, 네, 그러니까 오독이라는 게 또 가능한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 말은 너는 잘못 읽어서 오독이야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아예 틀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뚜르게네프의 이 독법 속에 우리가 햄릿에게서 보고 싶은 그런 측면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읽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인데 돈키호테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냥 시골의 향리인데. 저는 보니까 그냥 허생원 이런 거 생각나던데 나이 들고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이제 큰 욕심 없이 그냥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계속 책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제 뇌수가 몰랑몰랑해졌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그 생각 없이 행동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 돈키호테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기사도 소설을 특히나 많이 읽어서 자기를 중세의 기사와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러면 이제 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 따라 사는 삶, 몽상가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유를 요하고 엄청난 상상력을 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뚜르게네프가 말하는 돈키호테는 그냥 뭐 한 점만 철없이 이렇게 설치는 그 풍차 장면 있잖아요. 딱 그 돈키호테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돈키호테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 두 권인가 이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돈키호테가 마치 그 치매 걸린 할머니들 정신 돌아오듯이 이렇게 정신 돌아와요. 나는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뭐 알폰소 누구누구가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죽으면서 뭐 산초한테 뭐도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캐릭터인데 나름대로 또 단순화시켜서 엿볼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식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는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읽으셔야 됩니다.